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센터 세상하고 있는 조상진입니다. 너무 반갑고요. 굉장히 다 한 분 한 분 굉장히 바쁘시고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 이렇게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앞에 한 300여 분 해마다 저희들이 할 때마다 300여 분의 전주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회장님, 그다음에 노인회장님 등 많은 분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해마다 해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저희들끼리만 다시마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가 저희들 지금 심포지움이 5회째인데요. 해마다 저희들을 시작할 때 풍물놀이라든지 난타라든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흥겹게 대부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주 조촐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수란 박사님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수인 박사님은 먼 길을 찾아가지고 전주까지 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서해를 맡고 계시는 좌장 청학관 교수님, 그 다음에 전국대학교 김민영 교수님, 전국연구원의 이중섭 박사님, 그 다음에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협회장을 맡고 계시는 배인재 회장님, 또 KBS의 김명선 국장님, 발전기 토론에 기꺼이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갖는 그 심포지엄은 당초에 우리들은 저희 심포지엄을 전주시가 WHO의 그 고령 친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일자리 확대라든지 인식 개선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이랄까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 서비스 분야라든지 노인 일자리 분야에 어떤 가는 길을 어떤 방향성을 강조해보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열띤 토론과 발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청학관 교수님께서 발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5번째 맞이하는 저희 지금 심포지움인데요. 저도 우리 조상진 센터장님 그리고 전주시 노인 취업 일자리 센터와 함께 5번째 지금 세미나에 같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합니다. 이렇게 사실 많은 진짜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손님들을 모시고 그간 쭉 진행을 해왔었었는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이런 사회적 상황들이 있어서 굉장히 절제하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심포지움을 갖게 됐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뭐 이런 일들이 글쎄요 뭐 예측 가능했었던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위험 사회라고 하는 이런 신호들이 이미 이제 가깝게 와 있고 그리고 그 위험 사회가 사실은 하나가 아닌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복합 위험 사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정말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이 노인 일자리 길을 찾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서정적인 그런 또 주제를 또 가지고 오늘 이야기할 텐데요. 내용만큼은 또 냉철하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지향점에 대해서 아마 정확하게 많은 대안 제시 그리고 또 토론들이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오늘 정말 적 있는 그리고 내실 있는 토론이 이 공간에서 함께 이루어질 것을 좀 기대하면서요. 잠깐 오늘 발제를 해주실 두 분 발제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발제는 이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보건사회연구원 안수란 박사님 일단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안수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마 이제 첫 번째로 나가셔서 발표를 또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또 이 발제를 해주실 또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저희들 또 세미나와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또 주제입니다. 우리 노인인력개발원의 이 김수린 박사 다시 한번 여기서 옆자리에 계신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수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울러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을 하시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를 써주시는 분들이 또 네 분 또 토론자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안수란 박사 토론 지정 토론이죠. 두 분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아마 나서게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북연구원 또 이중섭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죠. 박사님 목소리로 직접 육성 한번 드려주시죠. 네, 전북연구원의 이중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또 전북대 김윤영 교수님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요. 굉장히 저도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오늘 또 좋은 토론을 아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북대 김윤영 교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북대학교의 김윤영입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두 번째 우리 발표와 관련된 지정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 이 사회복지사들을 대표해서 회장으로서 굉장히 정말 동분서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인재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굉장히 귀한 직업인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배인재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정말 언론인 그리고 기자 하면은 우리 KBS 우리 김명성 국장님을 아마 손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늘 복지 쪽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직접 또 참여도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명성 국장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명선입니다. 지금은 전북 언론문제연구소를 다시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특히 Here and Now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전북에서 우리가 좀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그런 고민에 저도 한 축을 좀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자, 포스트 코로나 노인 일자리 길을 찾다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발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란 박사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좀 나가셔서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발표 시간은 20분 내외로 제가 일단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서비스 재편의 과제라는 발표를 맡게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안수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발표를 준비하게 되면서 사실은 계속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사실 위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제목을 바꿔야 하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 코로나가 단기화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게 우리가 이제 함께 갈 위험이라고 할 때 이제는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을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2월에 확산이 되고 난 후부터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있었던 뭐 학술대회라든지 그리고 지금 추계 학술대회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주제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 관련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는 기존의 논의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논의되지 않았던 새롭게 발전된 그런 연구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사회서비스 재편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간략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발표는 첫 번째로는 코로나가 초래한 사회서비스의 위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어떻게 사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자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을 근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제 말로 적었다가 미디어 보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 기사들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의 위기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저희가 말하는 것이 돌봄의 위기입니다. 2000년대 그 중반부터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고 또 2013년도에 무상보육이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었고 2007, 2008년도에 돌봄 서비스 관련한 바우처 제도들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으로 환원을 해서 공적 체계로서 돌봄을 유지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후부터 이 공적 체계가 어느 정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코로나 6개월째 아이들 돌봄이 공백이 되어서 주로 이제 엄마가 그 공백을 메우고 있고 그리고 중증장애인 시설, 중증장애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특수교육 학교라든지 아니면 재활시설 관련 시설들이 문을 닫아서 장애인들에게는 정말 돌봄 지옥이다. 그 가구에게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관련 복지관 그리고 관련 시설들이 다 휴관 휴원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노인들이 갈 곳이 없는 그리고 홀로 남겨져서 이 고립된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고요. 치매 안심센터 올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전국민 치매 안심 국가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그 안심센터조차도 이용률이 감소해서 더 이상 그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간의 공적 돌봄 체계가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되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가족에게 돌봄의 부담이 전가가 되는지 그리고 그 가족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그런 양상들이 어떻게 다시 선별제 분업화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시면 저희 우리나라는 방역 강국 이렇게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얻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금요일로 인해서 더 취약해진 취약계층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인들이고요. 저는 코로나 사각지대 또는 코로나 언택트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갈 곳이 없어서 다단계나 체험방을 찾았다가 결국 감염에 걸려서 감염이 되어서 격리되는 그리고 그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노인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노인 대책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안타까운 그 뉴스 기사를 어제 접했습니다. 결국은 인천의 그 보호 체계로부터 소외가 되어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로 중상을 입은 형제 중에 어제 동생이 결국은 유명을 달리했다는 그런 기사도 접했죠. 아동 공적 돌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정의 사적 지원 체계가 없을 때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이 사회로부터 또 소외될 수밖에 없는지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나 보육시설의 후원이 끊기게 되면서 자원봉사도 급감하게 됐고요. 그 시설 입소자들의 고립감도 크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방역을 우선하는 것보다 방역과 그리고 사회적 돌봄 체계가 함께 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이 취약계층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대두하고 있죠. 이때까지 돌봄이 사회적인 위험으로 인정을 받았다면 이젠 정신건강이 우리 국가가 책임지고 이제 감당해 나가야 할 새로운 위험의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블루다, 장애인 영역에서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특정 계층, 20대, 30대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돌봄의 공백에서 여성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그런 취약성들이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정신적인 위험들 이런 것들을 다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블랙에서 좀 또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 인구 가구 구조의 변화가 저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거의 30%를 넘고 있고 이 중에 노인 주거 가구가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가구 중에 거의 30% 이상이 또 1인 가구고요.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가 되면 결국은 1인 가구에게 어떤 지원 체계가 되어야 있어야 하는가가 중요해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 관심은 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결국 코로나 장기화에 지쳐가는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많은 기사들이 나왔죠. 요양보호사들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 마스크를 지급받는 요양보호사가 매우 적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긴급보육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정상 인건비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월급을 돌려달라 페이백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민간이나 아니면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거의 13%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대구 지역의 신천지로 인해서 굉장히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사회복지 시설이 강제적 호흡 격리에 들어갔는데 약 580여 개 시설이 호흡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비단 이런 돌봄 영역에만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휴원을 하면서 그 학교에서 일하던 방과후 강사, 그러니까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을 책임지고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을 8개월째 보직에 다른 일자리를 전전해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자세히는 보이지 않는데요. 오른쪽이 이제 감염 위험이 높은 직군이고 왼쪽이 그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군입니다. 봤을 때 제가 좀 이 별 표시로 해놓은 곳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해당하는 직군입니다. 보통 보건 의료업계, 그다음 요양보호사, 그리고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 위험군에 속하게 되는데요.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고위험 감염군에 속하게 속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로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주로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봤습니다. 많은 다른 사회서비스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전국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이라서요. 전자바우처 및 8대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전자바우처는 아니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당시 그 돌봄이 멈췄을 때 긴급돌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어린이집 휴원 이후에 자녀 양육 서비스 이용 실태가 연령별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연령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특히 3세에서 5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그 가족 돌봄 부담이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부모나 인척 돌봄 그리고 부모 돌봄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이게 굉장히 3, 4월 초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집에서 가정 돌봄 휴가를 써서 가정 돌봄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은 장기화가 되면서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 2월 27일 10%이던 것이 그 5월 29일에는 70%를 넘는 그리고 지금도 70% 80%를 넘는 긴급보육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긴급보육이라고 하지만 이게 긴급보육의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돌봄바우처 이용 현황을 보시면 지금 돌봄바우처가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있고
그리고 가사감병 방문 지원 사업이 이렇게 4개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아이돌봄 지원은 여가부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8대 바우처 안에는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보시면 지금 2019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이용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면 어느 정도 계절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월 대비 현황을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3월부터 이용자 수가 급감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장애인 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 2월 비교해서 2020년 3월에 이용자 수가 약 1,500명씩 감소를 했습니다. 1,500명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 지원을 못 받았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이게 1대1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르게 말하면 약 1,500명의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사감병 방문 지원은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많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규모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낮아진 것은 아니고요. 이게 보통 돌봄 서비스는 1대1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것을 보시면 장애아동 가족 지원과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이용 현황인데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들에게 언어 치료라든지 음악 치료라든지 아니면 신체 건강 그 치료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약 6만 명의 이용자 중에서 2만 명의 이용자가 3월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요. 보시면 V자형 곡선을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가 약 이용료 급감이 한 10% 정도 이루어졌다면 발달재활 서비스는 거의 30%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장애인 그 영역에서 코로나 블랙이라는 용어가 나오는지 알 수 있고요. 언어 발달 지원과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도 동일하게 굉장히 생성들이 이용률이 굉장히 돌봄 서비스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지만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시도나 시군구가 그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약 한 400개 정도 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내용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적용해서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거는 대상별로 봤을 때 전체 지투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투사업을 대상별로 봤을 때 이용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았습니다. 보시면 아동, 영유아, 노인, 장애인, 성인, 전생인 그리고 노인 장애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보시면 거의 노인 대상 사업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거의 20%까지 낮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장 적게 영향을 받은 그것이 아마도 그 성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조금 적게 받았고요. 그런데 보시면 결국 회복 속도도 노인 대상 서비스를 보시면 회복 속도가 V자로 되지 않고 거의 U자형 곡선으로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아마 7, 8, 9, 10월 데이터까지 연계를 하면 U자 곡선이 아니라 나이키 곡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2차 대유행과 그리고 다시 3차 대유행이 있기 때문에 W 곡선으로 갈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 지투 사업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분야별 유형 현황을 본 것인데요. 지투 사업은 크게 5가지 사업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제공하는 영양개발 사업이 있고요. 신체건강관리 사업이 있고요. 정신건강관리 사업, 그다음에 가족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그리고 나머지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회 참여 지원 사업의 이용률이 가장 많이 급감했고요. 3월 달에 거의 23.1%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사업이 50% 수준으로 그나마 적게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별로 사업의 그 이용 회복 속도가 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1인, 그러니까 1대1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그 5인 미만, 그리고 10인 미만, 11인 이상으로 서비스를 분류했을 때 역시나 11인 이상의 서비스 규모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중단을 해서
거의 대규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20% 미만인 것처럼요. 1대1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전의 회복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서비스, 10인 이상의 서비스들은 60% 정도 수준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별 서비스 이용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17개 시도가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좀 보시기 복잡한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부산이 거의 6.9%까지 이용률이 낮았습니다. 3월 달에. 그리고 당시에 가장 심각하다고 했던 오히려 대구 경북 지역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고요.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그 30% 선을 약간 밑도는 수준인데요. 경남 같은 경우는 거의 50%까지 서비스를 유지했습니다. 전북은 제가 보니까 거의 28% 수준으로 전북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의 이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지자체의 행정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지자체의 판단, 그 권한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 서살 서비스 이용도 격차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결국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사회 서비스 이 보호 체계 내에서의 불평등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서비스 대상이라든지 내용, 욕구, 영역,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의 특성, 그리고 지역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한다는 거고요.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UNDP에서 재난 취약성을 잘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어떤 쇼크가 왔을 때, 그쵸? 이제 코로나 같은 쇼크가 왔을 때 개인이 저항력이 그 쇼크에 대한 저항력이 낮고 회복력이 낮은 개인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이 삶의 질의 수준에서 계속 떨어지지만 저항력이 있고 그리고 회복력이 강한 개개인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인데요. 결국 사회 서비스의 역할은 이 위기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그리고 집단 개개인의 저항력과 회복력을 높이는 어떤 지원 체계를 만들어서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회 서비스의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시간의 타임 그 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사회 서비스의 역할은 그 회복력을 빨리 가지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서비스 재판의 과제를 어떻게 갖고 가야 하는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의 확장형 전략으로서 사회 서비스 안전망이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밑에 보시면 유엔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이전의 사회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원칙에 따라서 사회 서비스를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는 것보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의 사회 서비스 정책은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었는가라는 것에 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책이 이 코로나를 경험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나 모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의 사회 서비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두 가지 면을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사회 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이들에 대한 우선 보호의 원칙이 하나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 서비스 확충 전략으로서 보편적인 20분이 되었네요.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 정책을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굉장히 소득 보장 중심으로는 정책이 많이 이제 나왔고 추경 예산에서도 소득 보장 중심으로 많이 나왔는데 정말 사회 서비스에는 무엇이 어떻게 필요한가는 세부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누가 정말 가장 힘든 상황에 있고 누구에게 어떤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줘야 된다는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용 비용분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파악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소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소득만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무엇이 해야 되는가? 사회 서비스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득 보증과 기본소득 전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충족의 문제를 해소하는 합리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기본 서비스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이 논의는 나중에 다시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서비스 공급과 전달체의 혁신 부분인데요. 많은 이제 현장에서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실험들을 지금쯤이면 지금 10월, 11월인데 지금쯤이면 성공의 그런 실험 사례들을 모아서 이것을 조금 액션 플랜으로 가지고 가고 이것을 거꾸로 현장에서 중앙정부의 역으로 제안하는 그런 그 어떤 거버넌스가 협력에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새로운 시도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 촉진 요인과 장애 요인들을 잘 분석을 하고요. 장애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지, 그것을 잘 정리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거의 기승전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비대면 서비스는 그 대면 서비스를 결국 우선해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 비대면 서비스는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조금 더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전환 시에 우리가 무조건 어떤 레토릭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가능하게 하도록 공급자나 이용자에게 충분한 공적 지원 체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노동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 노동가치 재평가와 합리적 처우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회서비스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이런 재난 상황 속에서도 국민 안정과 그리고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서 힘쓰는 필수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필수 노동자로서 이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지정을 해서 그 초기에 그 사회서비스 노동자, 특히 돌봄 노동자겠죠? 이들을 지원하는 체계들을 마련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매우 늦었습니다. 지난 9월에 성동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필수 노동자의 돌봄 노동자를 포함을 시켰고요. 10월 달에는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본정부 TF를 출범을 해서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조금 더 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 노동자 인정을 위한 어떤 법정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건강보건 차원에서 안전보건의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험수당을 도입한다거나 상병수당 도입하는 것들, 그리고 그 시설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규정들을 명문화하는 것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감염 위기상에서 굉장히 취약한 그 시설이나 인력 기준 자체를 변경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모두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데 초반에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따가 토론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수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또 스스로도 시간까지 다 체크를 하셔서 예, 더더군다나 굉장히 정해진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좋은 발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발표를 들으면서 이 사회 서비스의 위기를 돌봄의 위기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하면서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가오고 있는 정말 이 코로나 블루의 문제를 굉장히 잘 저희들이 설명을 해 줬습니다. 사실 대안으로 또 저항력과 회복력을 갖다 증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방향성도 제시해주면서 특히 이 필수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들었던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발표로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발전을 해주실 우리 또 김수인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나오고 계시는데 먼저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그럼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사회서비스 영역에 걸쳐서 좀 큰 범위로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발표의 구성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일단은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저희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이 비단 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 주요한 환경 변화로서 인구 고령화라든가 신노년 세대 유입과 같은 그런 환경적인 변화를 또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코로나19와 함께 관련지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환경에 대응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원래 명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와 근로 성격의 일자리와 사회 참여의 성격이 강한 사회활동의 두 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도입된 그런 사업이고요. 노인복지법과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은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노년기에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로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또 보충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는 그런 순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신체적인 건강이라든가 뭐 우울감 같은 부분을 좀 해소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은 사실은 그 2004년부터 지금 15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사업 유형에서 조금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제 2020년 기준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사회활동과 근로의 두 축 안에서 크게 공공형과 민간형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공공형 중에서는 공익활동과 재능나눔이 존재하는데 그중 공익활동 사업이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70%가 좀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렇게 상당 부분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성격의 일자리에는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이 들어있는데 이 민간형은 다시 취창업형의 일자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장형 사업단이 존재하고요. 취업 알선형이라든가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이 존재합니다. 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처음 새로 만들어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적인 그런 성격의 일자리를 통해서 근로를 하는 그런 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시면 현재 2020년 현재 74만 개의 일자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양적으로 성장해 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년 그러니까 21년에는 이제 80만 개 일자리가 현재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예산도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사업의 현황을 참여자 특성을 중심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에는 사실 먼저 연령부터 살펴보면 그 70대 이상의 평균 연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사업 유형에 따라서 이 평균 연령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공익활동 같은 경우가 평균 참여 연령이 사실은 75세를 넘는 이제 거의 육박하는 좀 높은 연령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는 여성 참여의 비중이 높은데요. 이는 마찬가지로 공익활동 참여자의 비중 중에 여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히 취업형의 일자리들 같은 경우 인력파견형이나 시니어 인턴십 이런 경우에는 남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연령대도 비교적 60대로 좀 연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공익활동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력이 비교적 낮은 그런 참여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반면 취업형의 그런 일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저희 사업에 대한 개요와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라면 지금부터는 저희 사업을 둘러싼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주요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그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5.5% 정도에 육박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25년쯤 되면 초고령 사회에 또 진입할 그런 전망인데요. 이는 결국에는 노인 부양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게 될 거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서는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제 고령자 통계와 같은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노년기에도 일자리에 계속 참여하길 원하는 그런 비율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구 고령화와 함께 그 사실을 맞물려 생각을 해본다면 노년기에 어쩌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수요자들의 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노인 일자리 수요 추계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2035년까지 158만 명으로 이 잠재적인 수요들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신노년 세대가 유입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 신노년 세대는 보통 베이비 부머 세대를 과거 노인 세대와 구분지어 지칭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인데요. 이런 신노년 세대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서 급격히 노년기에 진입할 그런 전망입니다. 20년 올해 처음으로 이제 만 65세 법정 노인 인구의 연령에 이분들이 도달했는데요. 2022년 이제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2017년에서 35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보시면 약간 700만 명이 넘는 이러한 규모의 신노년 세대가 2035년에는 대거 노년기에 진입하시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옆에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생산인구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제 성장 잠재력 하락,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노년 세대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거 노인 세대와 좀 다른 그런 특성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교육 수준이 비교적이 높고 건강 수준도 더 향상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롭다는 점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평균적인 또는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사실 신노년 세대를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그 안에 내적 격차도 굉장히 벌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신노년 세대 중에서도 취약한 신노년 세대는 그대로 존재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노년 세대가 앞에서 보신 그러한 뭐 평균적으로 좀 더 나은 그러한 상황을 생각을 할 때 어쩌면 이들의 노년기는 지금의 노인보다 좀 더 장밋빛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 역시 50대 중반이 넘어서면 소득이 급감하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고용상의 지위에서도 점점 더 불리한 입장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신노년 세대 역시 지금 노인과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이 노후에도 일자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일자리를 희망하는 그 사유를 보면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큰데요. 실제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낮은 결국 취약할수록 이 일자리에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이 신노년 세대 중에서의 상당수가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의 신규 참여층으로 유입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노년 세대가 더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이들이 민간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을 알아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실 수 있지만요. 사실상 이 민간 노동시장을 살펴보니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동시장 환경 자체가 근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니 고령층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신노년 세대가 알아서 그러한 경제활동이나 그런 기회를 찾는 것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노인 일자리와 같은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 민간 그 고령자를 위한 그런 일자리들의 특징을 살펴보니 이런 그 신노년 세대의 다양한 생애 경력이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해당 신노년 세대 분들이 좀 있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무직이나 관리직을 경험한 그런 비율들이 과거보다 높기 때문에 서열 문화에 익숙해서 이제 노년기에 자신이 갖게 되는 그 직업에 대해서 뭔가 내려놓는 이런 걸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코로나19 유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짐작하시다시피 코로나19 유행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참여자 특성 측면에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참여자 현황에서 보셨듯 평균 연령이 상당히 고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19에 특히나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와 같은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 측면에서도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 일자리나 활동 다수가 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밀접 접촉이 필요한. 공익활동 같은 경우에 노노케어를 예를 들면, 현재 노노케어는 개인 가정을 방문해서 접촉하며 수행을 하는 그런 경우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수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생기고요. 시장형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작업장에서 단체로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생겼던 이 사회서비스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취약계층 대상의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대면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19 유행이 만연한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사실 민간형 일자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수요처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수요처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 그 경우에는 노인도 역시 일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코로나19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운영되는 실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업이 지금까지 올해에 운영된 그런 추이들을 살펴보니 코로나19의 영향을 정말 실제로 크게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상반기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창 그 코로나19가 심각했던 3, 4월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5월부터 이제 조심스럽게 저희가 코로나19의 추이를 보면서 사업을 재개합니다. 그래서 실외 활동부터 조금 덜 위험한 그런 활동, 그리고 비대면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재개하여 사업이 정상화되는 그러한 추세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8월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증가하게 되면서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전면 또는 일부 사업을 중단하는 그런 사례들이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고령 친화기업 같은 경우가 특히 실적이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뭔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하는 그런 대안을 찾기가 좀 어려운 사업들이구나 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대처 사항은 앞서 발표자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역별 상황이 우선 고려되기 때문에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 역시 사업의 중단이나 재개 여부에 대해서 이 지역사회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이 일자리 성과에 큰 격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하였는가를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가장 심각하게 인지한 것은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분들이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당장 일을 그만두었을 때 발생하는 소득 단절, 이걸 해결하는데 먼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한 것이 선지급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공백이 이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활동비를 미리 1개월분을 지급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3, 4월에 나타났던 그런 일이고요. 현재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는 상품권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공익활동 참여자에 한해서 급여의 30%를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때 상품권을 수령한다고 동의를 한 그런 경우에는 급여의 20%를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한정없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예산을 보면서 이제 개월의 한도,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상품권이 지금 현재 온누리 상품권이나 아니면 지역 상품권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다 보니, 지역적 제한을 두다 보니 지역 경제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와 이제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소득 중단을 방지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참여자들, 노인분들이 이 상품권을 지급받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득 단절을 예방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코로나19 유행을 예방하려는 노력도 기울였는데요.
그 예시가 이제 사회 서비스형의 신규 사업, 저희 노인 일자리의 신규 사업으로 노인 인력을 활용해서 방역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한 노인 일자리 생산품인 면 마스크를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포함한 이런 분들에게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지원 사업들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령자 친화기업 같이 저희 사업 중에서도 코로나19의 그 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그러한 경우에는 뭔가 목표 달성 기간을 유예해 주는 등의 그런 한시적인 지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과 그리고 둘러싼 주요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고민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의 그런 잠재적인 수요층은 계속 늘어날 그런 전망이라서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노인 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는 사실상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질적인 확대도 같이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신노년 세대의 그 유입과 이분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는 더욱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차별화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듯 신노년 세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생애 경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욕구도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 일자리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노인과 비교해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분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공모전 등 이렇게 역량 활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뭔가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파트너 방식의 기획도 저희가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노인 일자리를 적극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비대면 일자리를 어떻게 발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시로 든 것들 중에서는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식자재를 비대면으로 배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시니어 북 딜리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노인이 소외되어 있거나 이제 그런 부분도 방지할 겸 이제 책을 배달해주는 보고 싶어하는 책을 이제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CT 스마트 돌봄 케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역시 이제 몇몇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시니어 중에서 역량 있는 분을 스마트 돌봄 매니저로 육성을 해서 이분들을 ICT 기기를 활용을 해서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에 투입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CT와 관련된 교육을 직접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코로나 블루도 말씀하셨는데 이 예방과 관련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어떤 상담이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건강 파트너 이런 사업들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비대면의 일자리를 이렇게 발굴하고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걸 수행하는 참여자들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역량 개발하는 이 부분도 저는 함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CT 기기를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비대면 일자리를 발굴하면 할수록 근데 앞서 보신 것처럼 신노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노인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건강 파트너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 전문 인력을 양성해낸다거나 아니면 그런 전문적인 은퇴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뿐만 아니라 사실상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활동 노인 일자리 발굴하는 노력도 시급한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의 실외활동 사업은 환경개선 관련이나 공경시설 관리 등등의 이제 이런 일자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서 그칠 게 아니라 기존 사업을 실외활동 사업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노노케어 같은 경우에 전화로 노노케어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노노케어를 세분화해서
노노케어 중에서 어떤 뭐 산책이라든가 가벼운 운동이라든가 하는데 친구가 필요한 그런 노인분들을 위해 실내 활동 일자리로 전환해서 하는 것들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코로나19 지속에 대한 대비도 역시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교육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참여자 교육을 비롯해서 이 노인 일자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 뭐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언택트 설명회 같은 부분도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비대면 노인 일자리라든가 실외활동 노인 일자리 같은 이렇게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사실은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같은 이런 부분도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 대비한 이러한 재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저희가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좀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후에 이제 토론자 분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서 보다 확장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짧은 시간, 정확하게 그 시간을 맞춰서 발표를 또 해주셔서 굉장히 진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특히 이 15년 세대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오늘 굉장히 주의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또 이 정말 특성화된 이런 특성들을 잘 활용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녹록지 않으면 또 시사를 해 주었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사실 뭐 위드 코리아 사실 상황 속에서 비대면 관련한 또 그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직접 지금 실행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들까지 제시를 해주셔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이제 저희들 이제 지정 토론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지정 토론 먼저 이 첫 번째 주제였죠. 우리 그 사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중섭 박사님 그리고 김윤영 교수님에게 좀 부탁을 드려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12시 10분을 좀 넘어 15분을 좀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들을 좀 잘 지켜서 해주시다고 부탁을 드릴 텐데요. 한 5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내에서 토론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이중섭 박사님 시작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안순환 박사님 발제를 보면서 사회 서비스 분야 포함해서 전반적인 복지의 큰 변화를 코로나 전후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 먼저 이 토론회를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이 마련한데 우선 정부시에서 관련 논의를 먼저 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사회복지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설이 폐쇄되게 되면 상당히 피해를 보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라북도는 사회복지 시설만 하더라도 1,200개소, 이용자가 13,000명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명 정도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안산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는 2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도 한 6,000개에서 경로당 이용자가 13만 명입니다. 전체로 합치게 되면 한 20만 명 이상의 분들이 사회에서 시설 폐쇄되게 되면 갈 곳 없이 집에서만 계셔야 되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위드 코로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들 또 거기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분들까지 상당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풀도시냐고 하는지를 지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특히 전라북도도 지금 저희가 예산이 한 2조 5천억 현재로도 되는데 그 중에 한 9천억 정도의 예산, 그러니까 전체 예산 30% 정도가 사회복지 시설 통해 나가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50대 버리면
9천억 정도 된 예산이 지역 주민에게 배포가 되고 교육원이 되는 것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제로 저축민가가 안 가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고요. 포스트 코로나는 이제 조금 더 이른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사회복지 시설 중에 코로나로 인한 위험도에 따라서 대응 체계를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가장 코로나가 있었을 때 가장 위험한 시설이 요양시설인데 요양시설은 대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입소해 있고 특히 중증에 등산하시는 분이 많이 입소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사실 방역 체계가 사실상 잘 갖춰져야 될 시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의료 인력은 촉탁기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은 긴급하게라도 현재 위드 코로나 시대만 하더라도 전담 의료인들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건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시설과 기관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었을 경우에 비대면의 물리적 공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사실 지금 우리 기능보험 사업에 대한 그 예산 편성 기조도 약간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기능보험 사업비는 전라북도의 정책적 사안이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연도 기능보험 예산 편성 방향이나 지침을 정할 때 노후시설에 대한 징계편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19 방역 시설 중심으로 시도에 예산 신청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위험시설이 매우 높은 요양시설 중심으로 해서 이 기능보험 사업의 예산 재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전라북도도 아마 이제 그것에 준비해서 아마 시군에 지금 기능보험 사업에 대한 신청대본 그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것을 고려해서 방역체계에 대한 물리적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걸로 하는 걸로 지금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복지부가 문제 추침을 좀 줬다는 바람이 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저는 이게 코호트 격리가 이제 사회복지들은 만약에 감염자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 대응 조치가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코호트 격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대응 조치가 없어요, 실은요. 코호트가 돼버리면 시설이 일주일과 최소 격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종사자를 포함해서 이용자까지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불가피한데 그리고 예산 조치도 사실상 불가피한 조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코호트 조치에 따른 격리에 따른 최소 접점 인력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생활대 이용 수칙이라든지 또 시설의 방역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격리 해제에 따른 시설 운영비 또는 보장 방안도 복지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제시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저는 이제 사회복지 시설도 위험 단계별로 시설이 폐쇄되거나 거리두기 단계로 이용 제한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시설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 중에 위험도에 따라 가지고 긴급하게 방문 돌봄을 해야 될 방문 돌봄을 해야 될 수요자들은 미리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전라북도 사회복지관의 이용자가 한 2만 명이나 한다면 그 중에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로 하는 위험도가 있는 분들은 방문형 그 대상자를 미리 선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현재 있는 기관들도 지금 현재 이용자들을 위험 정도에 따라 가지고 분류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그 분류가 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긴급하게 방문 돌봄해야 되는 것들 최소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안철 박사님 마지막 부분에 제기했던 대안 부분이었었는데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문제도 매우 심각한 문제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상당한 심리적 위축이 되어 있고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에 대한 사회 치유에 노력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광역정신보호센터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신의료 전문기관을 동원해서라도 현재 있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치유와 또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그다음에 심리적 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도 좀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해봤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험도에 따른 대응 체계를 좀 구축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제안이 굉장히 이제
저도 귀가 이렇게 좀 쓰게 되는데요. 좀 빠르게 그런 것들을 잘 또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 윗코리아시를 좀 한명을 좀 넘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예, 바로 이어서 우리 김인영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발표와 또 토론까지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준석 박사님께서 전북 지역에 좀 초점 맞춰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사회서비스가 앞으로 이제 재편 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서비스를 좀 기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특성이라고 하면 이 지역성, 소득 보장 정책에 비해서 지역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재량이 강조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대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공공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또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서비스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이런 특성들을 잘 만족시키면서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이 코비드-19 사태를 맞이해서 그간의 그 사회서비스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금 현재 그 사회서비스가 코비드-19이 먼저 되고 그 확산 통계를 보게 되면 사실 사망자 중에서 노인 요양시설 관련 사망자가 거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아시다시피 스페인에서 요양 집단 사망이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하지만 미국도 40%, 그리고 한국도 거의 한 39% 정도 수준에서 그 코비드-19 사태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시설 내에서 특히 코비드-19이라는 이게 사실 젊은 계층보다는 이 사망자 수익률 추세를 보면 고령 인구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양기관의 그 시설, 요양기관의 어떤 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물론 이제 대구나 경북에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실시해서 사망자를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 서비스 시설을 그냥 폐쇄하는, 격리시켜버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코비드-19 때 시행되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활력하고는 트렌드 상당히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높이면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정해 보면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빈곤 계층들은 더 경제가 어려워서 굶어서 빈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에서 균형 관계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 시설도 이렇게 사망자가 시설에서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폐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좀 성찰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어제 그 인천의 그 형제 또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시설들을 폐쇄하면서 생기는 또 상대적인 사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확산세가 진정되었던 7월 중에도 그 노인복지관은 거의 100%,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90%, 경로당 80%, 종합사회복지관 70%, 장애인복지관 70% 이상이 휴관 중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거의 사회서비스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거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돌봄의 사각지대와 굉장히 안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공공기관들이 이런 일관적인 폐쇄라는 일관적인 지침을 가지고 폐쇄함으로써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들을 저희가 목도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민간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오히려 하지 않나. 그래서 과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폐쇄하는 것들이 정말로 옳은 방향이었는가.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안순환 박사님 여러 가지 그 지표에서 굉장히 좀 내부자가 아니면 보기 어려운 그런 데이터들이었어요. 그 추이들 같은 게 도로 바우처 이용 현황이라든가 장애 아동 가족 지원이라든가 발달 장애 지원 사업 이용 현황 이런 것들이 2000년 초반에 거의 V자 형태로 이렇게 축소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이건 역시 사회서비스 공공성에서 오히려 이 돌봄이 더 필요한 시기에 돌봄 축소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가 이제 토론 시간을 좀 나누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서비스 재편 방안은 전국 지역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실 시설 의존도가 물론 좀 높았죠. 사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이 시설 의존도를 좀 낮추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커뮤니티 케어인데 사실상 이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사실 이 아젠다가 작년 초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잘 작동되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사회서비스가 사실은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넘어오는 지금 가동적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그 이용자들의 어떤 자율성과 주도성을 좀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 재편돼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일반적으로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폐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렇게 최소한 그런 작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엊그제 국감에서 서울 요양원이 건보에서 직영 운영하는 요양원입니다. 근데 사실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제공 인력들에 대한 처우도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이 적자가 많다는 이유로 예전에 경남 의료원도 적자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폐쇄 조치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국감에서 이렇게 물론 의원님들이 이제 적자를 보시고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이 사회서비스원 제가 또 전국 사회서비스원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미식값 그러니까 경제 타당도가 이렇게 어느 정도 갖춰졌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는데 사실 이 휴먼 서비스라는 것이 과연 이렇게 일반적인 경제적인 지식의 어떤 생산과 투자 이런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사실 택배 노동자들 그리고 돌봄 노동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이렇게 돌보고 하면 굉장히 그게 추정할 수 없는 생산 효과 그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들에 대한 적자에 대한 우리 개념도 좀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토론을 좀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돌봄이 또 그런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시설이 폐쇄되고 고립되면서 또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역설적 상황들을 또 지적을 하시면서 향후 어떻게 이게 재편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용자 중심으로 좀 재편되는 또 이러한 성숙한 또 그런 소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또 제2주제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재 우리 회장님부터 마이크를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어르신들하고 함께 일하는 사회복지사를 대표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김수림 박사님께서 일자리 현황이나 변화 상황이나 대안에 대한 이야기 잘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그 앞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생략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에 홍콩에서 전 세계 사회복사들이 모여서 이제 10년간의 그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요. 4가지를 합의를 봤습니다. 첫 번째 안이 그 사회복지 실천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평등을 고양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역사회와 생태 환경의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회복지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제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저희 사회복사들도 세계 사회복사 연맹이나 UN 그리고 그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사회적 문제, 사회적 아젠다들을 이렇게 좀 합의를 보고 이렇게 실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거를 기준으로 조금 몇 가지 문제의식과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결국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의 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성을 얼마나 극복했는가라는 그 평가와 문제의식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박사님이 제안하신 그 현황표를 보니까 사업 영역별로 이 그 학력이랄지 또 이런 부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 10여 년 전에 노인복지관 관장하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 할 때 보면 연금 생활이 충분한 연금이 있으신 분들이 그 노인 일자리 또 용돈을 또 보시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문제의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경제적 불평등성이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런 것들이 좀 잘 반영된 노인 일자리 그 사업 설계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는 정부가 80만 개 일자리 사술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이 예산을 막 나오고 정말 전국적으로 이렇게 뿌리는 듯한 그런 소득 대체 지원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은 좀 들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참여자의 업무 영향과 어떤 그런 좀 언밸런스된 그런 상황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었고요. 두 번째 문제의식은 결국에 노인의 존엄성과 가치에 얼마나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 향상했는가라는 거죠. 저는 오늘도 이제 여기 토론에 오면서 보니까 각 사거리마다 지금 어르신들이 조끼와 건강봉을 들고 교통 지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방식의 일자리 사업이 계속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어제부터는 황사, 미세먼지, 소미세먼지 이런 게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고 또 특별히 이제 이분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분들은 전국적으로 하루에 킬로그램당 40억 원의 수입을 위해서 폐지를 주어야만 하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일정 정도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나 사회나 또 우리 전문가들이 이들의 그 생명 이 존엄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하고요. 세 번째 고민은 지역사회와 생태환경을 지속하도록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좀 기여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사실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올 비가 많이 왔는데요. 비가 많이 오고 나서 저희 전주 지역에도 굉장히 유명한 건지산이라고 하는 좋은 편백숲이 있는데 흙이 많이 쓸려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사가 그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생태환경을 좀 보존하고 또 다시 돌려놓는 그런 일자리, 특히 이제 정부가 그린 뉴딜, 한국형 그 K-뉴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일들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아마 그 환경 보존이나 기후 변화에
관련된 어떤 일들은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풍력, 무슨 에너지,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조경이나 뭐 공원, 학단 이런 것들도 좀 잘 들어가고 또 생태환경 교란식물 박멸 사업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번째는 결국에 인간관계를 사회사업이 증진하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저희의 중요한 목표이기도 한데 노르웨이 그 기사를 보니까 노르웨이 돌봄 그 인력 중에 13%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흔히 다 아시는 것처럼 노노케어라는 말이 일본의 가까이 세대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자원 또는 기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충분하게 좀 하면서 아마도 지금 이제 퇴직을 앞두거나 지금 퇴직한 그 어르신들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좀 되게 이 다가오는 위험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두려움으로 다가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세대 간 갈등도 사실 없지 않아 지금 계속 생겨나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 그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한 어떤 방법 이런 대안으로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좀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론 부분에 제가 여기 그 작년에 통계청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국민 삶의 질 2019라고 해가지고 여기 71개 지표가 사실 있습니다. 그 중에 13개 지표를 쭉 살펴보니까 노인분들 지표가 최악인 겁니다. 뭐 주로 다 아시는 거예요. 독거노인, 뭐 가족 관계도, 또 자원봉사 참여도, 여가생활 만족도,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횟수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한테는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슬란드가 세계 고용률 1위고요. 우리나라가 그 세계 고용률 2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특별하게 뭐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아니면 공무원을 했거나 군인을 하거나 어떤 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삶이 되는데 국민연금이 그걸 좀 보장을 못 해주고 있는 우리 그런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김 박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본래 지금 노인 일자리 플러스 사회활동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활동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증진하고 그것을 노인 일자리로서 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러려면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들, 기회들을 본인들의 일자리를 연결될 수 있도록 저는 광화문에 가는 8월달에 광화문에 가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복지국가를 이렇게 가는 노인분들의 어떤 정치활동, 정치 참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정치인들이 어르신들 말씀 잘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요구하시는 정치 참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루라 대통령 말씀처럼 부자는 돕는 걸 투자라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을 비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말을 바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노인에게 투자하는 것이 노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투자다. 그리고 그것이 참다운 정치다라고 하는 것이 좀 되면 좋겠고요. 두 번째 대안은 전주적인 어떤 모델의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주가 참 문화예술 콘텐츠가 많습니다. 내일 모악산 입구에서 노인 합창단, 복지관 노인 합창단이 공연을 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힘냅시다. 그리고 희망을 가집시다라고 합창단 공연하는데 저는 그런 문화활동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타의 그 위험도가 높은 길거리를 어르신들을 올 게 아니라 어른들이 잘 할 수 있는 문화활동을 통해서 그 뭔가 전승하고 또 뭔가 이 끈끈하게 세대 간에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자리를 중에서도 이건 오건호 박사가 제안을 한 건데 연상형 일자리가 참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역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마을 회관을 청소하고 마을 회관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로 좀 모여서 코로나도 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되면 좋겠다. 네 번째는 뭐 다 동의하실 거니까요. 국민연금이나 정년 연장이나 임금 피크제, 최고요금제, 특별히 이제 노인 연령의 뭐 조정 이런 건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님께서 아까 그 정책을 좀 이렇게 많이 모아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복지부하고 노인력 개발을 하신 이 그림을 가장 크게 그리는 분들이고 그 현장에서는 담당자분들 또 그 기관장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아마 그 일에 참여하는데
조금 더 당사자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그 시스템에서 그 목소리들이 활류가 되고 정책에 반영되고 그것이 노인 일자리로 채택이 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해 보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배인주 회장님 굉장히 무겁게 지금 또 문제를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일본하는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또 던지기도 하셨고요. 이 노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 노인 소득 불평등에 정말 기여를 했는가. 물론 다른 거 네 가지를 쭉 설명을 하셨지만 이 일본하는 사회와 이것들을 갖다가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와닿는 대목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우리 김수린 박사께서 여기에 관한 뭐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각을 한번 또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조금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국 국장님. 예. 어제 또 토론 하시더라고요. 그 토론자로서 금방 우리 배 센터장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좀 무거운 질문이라고 했는데 저도 좀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뭐 제목을 뭐 담대한 가설, 노인 창업하면 가능하다라는 좀 담아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서 매일매일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는데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언론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찾고 현장에서 대안도 생각해보고 그것을 이제 여론화하는 것이 또 여론의 역할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 청년들이 취업에 열중하는 문제 이 자체가 참 우리 미래의 대안이 참 될 수 없다. 당연히 취업에 열중히 하지만 청년 창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적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사회를 노인 창업 사회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제 문제를 해보자 합니다. 관점을 좀 다르게 보면 또 다른 해법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일단 여러 가지 제시한 내용들을 본다면 우리 노인 창업 사회의 조건은 참 성숙해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게 이제 신노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좀 더 얹어서 창업사회 조성을 위한 성숙한 여건을 오히려 우리가 저해한다는 것이 내 힘에게 좀 있지 않은가 한번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노인을 우리 배 센터님께서도 진이 되는 그런 시선을 좀 교정하셔야 되는데 노인을 좀 수동형 인간이 아닌 좀 능동형 인간으로 좀 보자. 우리 사회가 좀 바꿔보자. 그래서 뉴라는 신세대가 아닌 좀 액티브라는 시니어로 좀 보자. 액티브 시니어 아니면 파워풀도 좋고 다이내믹도 좋고 아니면 디퍼런트도 좋고 그래서 좀 네이밍도 좀 바꿔보자. 그리고 이제 하여튼 첫 번째 이제 관점을 좀 다르게 보면 또 다른 해법도 찾을 수 있고 두 번째가 기존의 정책을 한번 의심해보자. 코로나 문제 그리고 금융위기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그러한 진단과 처방 자체에 또 다른 해법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좀 답을 찾아보자. 뭐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현 정부의 기획재정을 맡고 있는 그 부서에서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데 재정 건전성 그래서 뭐 재정 준칙 논란 제기하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참 넉떨어진 얘기가 우리 사회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확장을 해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긴축한다는 것은 참으로 넉 떨어지게 넉 빠진 그런 그 문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을 특히나 뭐 노인층들 포함해서 돈 쓰는 버릇을 고쳐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수동형 인간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자체간에 좀 전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실내로 노인 창업 사회를 위한 인식 전환으로서는 아침에 저희 이제 개인적인 하나의 경험이 되겠지만 폐지 중인 노인들 한번 면밀히 관찰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폐지 중인 노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라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점심시간에 바라볼 수도 있고 아침시간에 바라볼 수도 있고 저녁시간에 바라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환한 시간에 안전한 시간에 바라보는 게 우리가 폐지 중인 노인인데 그 새벽 시간 특히나 한 3시 반에서 5시 반 사이쯤 보면은 제가 좀 현장 관찰 사례를 봤습니다. 뒤에 보면은 화물차 수집형, 2인 화물차 수집형, 또 1인 오토바이 수집형, 2인 오토바이 수집형, 1인 자전거 수집형, 2인 자전거 수집형. 그런데 우리가 본 것은 다 1인 카트 수집형만 봤습니다. 자, 그분들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저분들에게도 좀 뭐가 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단지 혼자 그러니까는 좀 불쌍하다. 그래서 빨리 복지시설로 흡수를 해야 한다. 지원해야 한다. 가 아닌 그분들을 좀 창업자로서 바라보고 저분들이 좀 안전하게 폐지를 줍는 지원할 수는 없을까? 예를 들어서 막 조명조끼를 뭐 지원한다든지 또 폐지 유동 체계를 좀 바꾸는다든지 수집 비용은 적정한가 좀 따져본다든지 또 그분들의 활동을 지구환경 기여도 차원에서 평가해가지고 한번 새롭게 좀 인식한다든지 또 이제 이러한 활동들이 쌓이다 보니까 요즘 포장지 업계가 주식시장이 더 대박입니다. 끝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업체들한테도 사회 환원을 유도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사회적 어젠다, 후속 법령 제정, 특히나 이제 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는 크게 좀 관점을 좀 바꿔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노인 창업 사회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노인 창업 지원 시스템을 좀 구축해보자. 이제 김 박사님께서 많이 강조했는데 지방 정부의 역할이 점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도 이제 창업 지원, 창구 개설, 예산 수립 과감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 창업사회 창출을 위해서는 그 노인 소비층 공략에 적합한 내수업종 그에 대한 그 연구도 좀 병행하자. 그리고 지역 단위의 정책 수립도 좀 조속히 한번 서둘러보자. 아울러 지역형 노인 창업 모델도 좀 발굴해보자. 그래서 소자본 창업을 접목시켜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 창업 모델 업종을 좀 발굴해보자. 재미있는 예시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반찬 가게 프랜차이즈와 지역 단위로 그 노인들, 주부들 그분들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아마 어떤 경제 상황에서라도 반찬 가게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1인 가구도 그렇고 고령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반찬 가게 프랜차이즈는 될까? 또 우리가 이제 전국에서 전국으로 첫 발신을 보인 로컬푸드의 공급 사업은 좀 어떨 것인가? 이제 사업자 얘기입니다. 도심의 빈 여관을 콩나물 공장을 만들자. 그걸 경매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콩나물 공장을 만들자. 왜? 도심의 빈 여관은 어차피 방마다 공간이 있고 햇볕이 가려지고 물이 풍부하고 별도의 리모델링 할 것이 없다 이거죠. 보기 싫으면 겉면만 페인트만 칠하면 된다. 그 안에 내부 시설을 그렇게 활용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소비자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아울러 그 노인 맞춤형 인력공사 이것도 한번 우리 노인 창업의 하나의 사례로 한번 키워보자 이거죠. 인력공사가 참고적으로
최대 한 70%의 인력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 노인 창업으로 했을 경우 그분들이 오히려 노인 수요층을 더 수요 공급에 대한 그 현장에 더 밝은 그런 하나의 그 경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주 주변에도 이제 농촌 현장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런 농업 현장에 뛸 수 있는 노인층들이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공급을 맞춰주는 거죠. 그러한 것을 총괄할 수 있는 민간 창업 기업화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노인 창업 사회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세 번째로 노인 창업 엔젤 투자자들 확대해보자. 우리가 2000년 기준으로 그 엔젤 투자자가 전국적으로 3만 명에 육박했답니다. 물론 이분들이 끌어모은 돈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벤처 거품 논란이 거치면서 수천 명들은 쪼그라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액티브 시니어층이 갖고 있는 자산 능력은 또 대단할 겁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자, 저금리 시대에 자산 운용의 기회로 충분히 될 것이고 또 그분들로서는 또 노인 창업의 공감 투자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의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창업과 노인 취업의 모델을 좀 활성시켜보자. 왜? 노인 창업 기업은 당연히 노인형 창업이기 때문에 노인 취업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창업과 노인 취업 이 모델 방식은 지역 단위 내수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시켜 나가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단위 5% 민간 매체도 활성화시켜 나가보자. 앞으로 갈수록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지방 정부 역할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도 지방 정부도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느냐. 끝으로 복지 시설에 노인 취업이 유지인데 노인 창업 대학에 하는 기지 활동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노인 취업센터도 이렇게 노인 취업 창업센터로 이렇게 바꿀 정도로 거기에서 노인 창업의 정보 교류의 장도 만들어주고 그 지역 단위 중견 기업이 있습니다. 그 CEO들 좀 초청해서 우리 창업 원장할 수 있는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그 협력업체를 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장, 그래서 그런 정보 교류 장으로 활용을 할 때 우리 사회가 침체, 불안, 이런 그 패러다임에서 좀 바꿔 나갈 수 있는 기제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면서 발표가 충분합니다. 정말 멋진 토론 감사드리고요. 역시 기자의 눈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른바 정치적 기자 시점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세상을 뒤집어 보기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역형 노인 창업과 관련된 그런 정말 훌륭한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시작도 조금 늦게 했는데요. 너무나도 열띠게 지금 발표, 토론들을 해주시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그 이야기를 또 청해 들어야만 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발표자 이 분들에게 딱 집어서 이런 질문에 관한 또 이런 논의에 관한 대답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러시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해놓은 생각들이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수진 박사님께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준석 박사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제안하시는 것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의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것, 그것이 민간기관에서 챙겨야 될 것, 지방정부에서 챙겨야 될 것,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챙겨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김유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 내에서 어떻게 통합돼서 나갈 것인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향적인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제 의견을 주신 것이 뭐냐면 결국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과제로 제안한 사실 두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 서비스의 공급과 그 전달 체계의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때까지의 사회 서비스 공급 방식에서 어떤 혁신이라고 말을 하면 결국은 공공이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민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민간이 하는 걸 공공이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더 책임져 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급여의 방식이 공급자 지원 중심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수요자 지원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큰 얘기들을 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것은 그것보단 조금 더 이제 아래 단위로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제 세밀하게 알아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것이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서비스의 개별화와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에서 소규모 프로그램을 전환을 어떻게 현장에서 빨리 적용하고 이것을 이제 확산시킬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현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도되고 있는 실험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사실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무엇이고 불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빨리 우리가 가능하고 진단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좀 모아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아니면 협회든 모여가지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사회서비스 정상화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유수인 박사님에게 또 마이크를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론 감사히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인재 협회장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의식과 의문점들을 제기해 주셨는데요. 상당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결국 그 협회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라고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사업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찝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결국 이 사업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어떠한 부분에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결국 아까 말씀해 주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떤 전문직이나 고위급 영문생하다가 취업한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형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는 결국에는 이러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상황이 되어야 이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이뤄가면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또 관련해서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사회나 생태환경도 좀 고려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 필요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돌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특히 공감을 하면서 사실상 노노케어뿐만 아니라 좀 더 노노케어보다는 더 발전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현재 갖추어지고 되어가는 신흥세대 일부로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도 이런 쪽을 돌봄을 좀 더 확장하는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선 국장님께서는 이제 창업 부분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상 창업형의 일자리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제 토론자분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인 형태는 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형의 일자리는 결국 이 노년 세대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경험이나 이런 역량분들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장과 그리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갖춰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사실 대단원의 막을 좀 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더 가졌으면 좀 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을 텐데 남은 이야기는 또 다음 그게 또 하시도록 하고요. 우리 조상진 우리 센터장님에게 이제 마이크를 좀 전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아주 진지하게 좋은 의미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오늘 심포지엄을 하기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올해 코로나가 왔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속되고 그래서 이거 심포지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대규모로 300명 내지 한 400명을 이렇게 동원되고 그런 가운데서 했었기 때문에 이걸 그러다가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오늘 들으면서 아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오늘 토론, 발제비 토론이 전라북도 전주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특히 사회서비스라든지 노인 일자리 이런 부분에 큰 어떤 코로나 이후에 그 방향성을 제시해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하여간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2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식사하십시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